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할 일이 한둘이 아니네요. 오늘 시어머니 생신이시라 평창동에 가야 하는 탓입니다. 원체 손맛 좋은 분이시라 음식 준비하는 스트레스가 벌써부터 저를 짓누릅니다만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했으니 이제 시어머니 평가를 받을 일만 남았어요. 보나마나 그러실 겁니다. 이건 싱겁고 이건 감칠맛이 덜하고 뭐 그러실 테죠. 다른 문제라면 누구보다 더 대범하신 분이 유독 음식만은 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게 다 저를 생각해서 해주시는 말이라는 건 아니 잔소리를 하셔도 참아야겠죠. 얘들아 준비 다 됐지? 어서 가자. 잔소리 들으러 갈 사람치곤 목소리가 좋네. 내 이어폰 줄까? 할머니 잔소리할 때 끼고 있으면 그래도 버틸만 하지 않을까? 오늘은 다를걸. 내가 유튜브에서 백종원 씨 동영상 보고 만든 거라고. 백종원 아니라 백종원 할아버지가 와도 할머니 입맛은 통과 못할걸? 아무튼 잘해봐. 엄마 파이팅! 때리는 시어머니는 괜찮은데 말리는 딸이 더 얄밉네요. 이런 때 보면 꼭 지아빠를 닮았다니까요. 어쩌면 저리 말도 얄밉게 하는지 몰라요. 아무래도 임씨 집안의 피를 물려받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씨들이 원래 말을 상냥하게 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그걸 느꼈답니다. 그래서 애나 제대로 낳겠니? 모름지기 여자는 엉덩이가 쩍 벌어져야 애를 쑥쑥 낳는 건데. 아이고 우리 장 여사 진짜 그러고 싶을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같은 줄 알아? 내가 뭐 못할 말했니? 애가 뼈만 있잖아. 요새 여자들이 다이어트니 뭐니 한다더니 너도 그런 거냐? 아니에요. 제가 입이 좀 짧아서 먹는 게 많지 않아서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 그래도 어디 아프고 그런 건 아니지? 네, 저 진짜 건강해요. 감기도 한 번 안 걸리고 그래요. 그리고 몸만 이런 거지 저 일도 잘하고 힘도 세요. 그거야 보면 알겠지. 내 음식 먹다 보면 살은 찔 거고. 보통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면 아무리 드센 시어머니라고 해도 없는 교양도 만들어서 보여준다던데 저희 시어머니는 안 그러셨어요. 오히려 절 구박하시기까지 했다니까요. 안 그래도 결혼을 생각할 때면 망설여지는 게 여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니 진짜 그 결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어차피 저랑 살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닌 남편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있는 집 자식이라 그런지 사람들한테 참 잘했어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고 무엇보다 저한테 진짜 잘했답니다. 그러니 제가 결혼할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런 말 없었잖아.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집을 못 구해? 요새 어느 신혼부부가 시댁에 들어가서 사냐고. 당신 생각이야? 설마 내 생각이겠어. 엄마가 그래야 한대. 적어도 3년은 같이 살아야 시댁 가풍도 익히고 진짜 임씨 집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러시잖아. 지우야 진짜 미안한데 딱 3년만, 응? 몰라. 나 자신 없어. 자기가 어머니 좀 설득해봐. 그게 되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해? 우리 집에 엄마가 대장이야. 아버지도 어쩌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정말 그래야 된다고?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나 진짜 어머니 모시고 살 자신이 없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시댁에 들어가서 산다고 그러는 건지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그리 탐탁치 않게 생각되던 찰나였는데 상의도 없이 결혼하고 첫 3년은 시댁에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남편이 좋아도 선뜻 결혼을 한달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자고 매달렸지만 결정이 안 나더군요. 엄마도 걱정이 많으셨으니 제가 결혼을 안 한다고 해도 그러라실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상구한테 이야기 들었다. 우리 집 들어오는 게 싫다고? 남편이 어느샌가 시어머니한테 고자질을 했지 뭡니까? 우리끼리 한 말을 시어머니한테 일러 바친 남편이 못마땅했지만 그래도 어른이 물어오시는데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싫다기보다는 자신이 없어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살면서 잘할 것 같지도 않고. 저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은데
같이 살면 그러기 힘들 거란 생각도 들고. 시원시원해서 좋다. 네 말이 맞다. 요새 그러고 사는 여자 없지.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당신의 뜻을 굽히시는 거라 생각했답니다. 아니었어요. 겪어보면 알겠지만 난 세상에서 가족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가족이 뭐냐? 함께 살고 함께 부대끼면서 정을 쌓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따로 떨어져 살아선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평생 같이 살 생각은 없다. 3년이다. 내 말 들어서 너한테 손해날 거 없을 거다. 정말로 확신에 찬 말투셨어요. 제가 20년 넘게 겪어보고 나서야 누구보다 시어머니를 잘 알게 됐지만 사실 그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의 그 확신이 저한테 뭔가 다른 생각을 하게 해주었답니다. 결국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요. 그 결정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아유, 자기야, 일어나. 5시야. 나가서 밥 준비해야지. 시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6시 30분이면 아침을 먹는 집이었어요. 저희 집은 안 그랬거든요. 저나 남동생도 그랬고 아빠도 아침을 크게 먹는 편이 아니어서 아침은 배고픈 사람이 간단하게 토스트 정도를 먹는 분위기였답니다. 근데 시댁은 그렇질 않았어요. 아침부터 국과 반찬을 제대로 차려서 먹는 게 가풍이더라고요. 덕분에 새벽마다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사람은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힘을 쓰는 거다. 요새 아침을 거른다 어쩐다 하는데 그거 다 사람 망치는 일이야. 어머니, 소식이 건강에 좋다는 말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보고서도 많고요. 꼭 아침을 이렇게 거하게 먹어야 돼요? 당연하지. 왜? 네가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냐? 하기 싫으면 안 나와도 된다. 싫다는 사람 억지로 시킬 맘도 없고. 싫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고요. 제가 시어머니 말이라면 무턱대고 따르는 그런 여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몸이 피곤하다 해도 새벽 음식 준비를 빼먹지 않은 거죠. 안 할 거면 몰라도 제가 판단해서 시댁에 들어왔으니 지킬 건 지키자 싶었답니다. 시어머니가 그걸 참 예쁘게 봐주셨어요. 3년간 고집불통 시험이 따라서 아침 차리느라 고생 많았다. 마음에 안 들었을 텐데 잘 따라와줘서 정말 고맙다. 이제 독립해서 나가면 네가 좋을 대로 하면 된다. 네가 주인이니까. 그동안 고마웠어. 이 정도면 우리 집 가풍은 충분히 배워지 싶으니 나도 그만하련다. 이거 받아라. 이게 뭔데요? 네 월급. 3년 동안 일했으니 당연히 받아야지. 전혀 생각도 못한 일이었어요. 약속한 3년이 지나고 독립을 하게 됐을 무렵 시어머니가 그간 자기를 도와준 공이라며 제게 통장을 주셨답니다. 거기에는 큰돈이 들어있었어요. 제 또래 친구들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 이상의 액수가 들어있었어요. 그걸 3년치 모은 돈이니 정말 큰 돈이었죠.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걸 왜 절 주세요? 소연 아빠한테 주셔야죠. 네가 노력한 거니까 당연히 네가 받아야지. 여자들 집안 살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상구놈이 집안일 도운 게 뭐가 있다고 그놈한테 줘? 이거 잘 갖고 있다가 네가 필요할 때 쓰도록 해. 상구한테는 말할 필요도 없고.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사실 그래야 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자기 일 잘 도와줬다고 그 큰 돈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게 보이시는 분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누구보다 공평한 분이셨어요. 시어머니 밑에서 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죠. 시어머니는 자기 밑에서 일하다 계기가 되어서 독립을 한 사람들에게 예상보다 더 많은 퇴직금조에 돈을 주고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곤 하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따르는 거였죠. 그래도 며느리에게까지 그럴 일은 아니었어요. 그걸 안 준다고 누가 뭐라겠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시어머니는 일반적인 분이 아니었죠. 제가 시어머니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한 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 제 기대에 심각하게 금이 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공평하고 사리분별이 확실한 사람도 자기 자식이래서는 그럴 수가 없더군요. 당신 말대로 가족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일 겁니다. 당신 이거 뭐야? 땡땡 모텔? 모텔이라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번 달 카드 명세서야. 여기 보여? 땡땡 모텔 3만 원. 이거 당신이 쓴 거잖아. 아이,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걸 써? 아이, 맞다. 지난번에 지방에 일 갔다가 피곤해서 잠시 대실 쓴 거구나. 사우나보다 모텔이 편해서 잠깐 눈 붙이고 나온 거구나. 아이, 당신도 참 그런 걸로 오해를 하고 그래. 오해? 이게 오해라고? 세상에 어떤 여자가 이런 걸로 오해를 해? 솔직하게 말해. 이거 어떤 년이랑 갔어? 몇 번을 말해. 그냥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자러 간 거라니까. 야, 내가 바보도 아니고 버젓이 카드 명세서에 다 나오는 건데 여자랑 그런 데 간 거면 카드로 결제할 리가 없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남편 말이 맞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보험 대리점에서 일을 했거든요. 보험사 소속이 아니라 일종의 계약직 같은 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자 동료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아줌마들이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아줌마들 가운데서 평이 안 좋은 사람들이 몇몇 있었어요. 보험 영업을 하면서 여자처럼 행동해서 남자 계약자들을 끌어모은다는 소문이었어요.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아예 없던 것도 아니었답니다. 그 중에 한 여자는 남편에게 가끔 이상한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요. 여보가 어떠니 달링이 어떠니 하는 식이었어요. 남편은 그때마다 그 여자가 워낙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한다면서 둘러대긴 했지만 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어요. 분명하게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가끔 남편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를 느낀 적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모텔 이용 내역이 나왔으니 제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답니다. 정말 대판 싸웠어요. 결혼하고 7년 만에 처음으로 이혼 소리가 나올 정도의 싸움이었어요. 정말 마음 같으면 이혼이라도 하려고 했을 정도로 남편에게 크게 실망을 했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투정을 부린 거였어요. 적어도 시어머니라면 자기 아들이라고 편을 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한 때문이었죠. 상구가 그리 말했으면 정말 그런 거 아니냐. 설마 애가 둘인 놈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 것 같지도 않고.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도 수상한 일이 있기도 했다고. 어머니 지금 아들이라고 편드시는 거예요? 편을 든다기보다는 정상적인 놈이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대도 한 번은 봐줘야 하지 않을까도 싶고. 소연이랑 홍준이 봐서도 그래야 하지 않겠니? 함께 살 때 그렇게 잔소리를 해댔을 때도 그리 실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잔소리였고 그게 저한테 애정이 있어서 그리 하신다고 생각한 거였으니까요. 근데 그때만큼은 실망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 아들이라고 편을 든다 싶었거든요. 꼭 시어머니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뚜렷한 증거도 없고 해서 남편과의 이혼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그 일로 시어머니한테서 소원해진 건 사실이었어요. 아마 시어머니도 아셨을 겁니다. 제가 그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찾던 분이었는데 그 일을 겪고 나니 그럴 마음이 안 생겼어요. 자연히 연락이 뜸해졌으니 시어머니라고 제 마음을 몰랐을까요? 1년 가까이 시들하게 살던 때였습니다. 너 혹시 아는 변호사 없니? 준영이가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변호사부터 선임하라고 해서. 동생인 준영이가 취업을 위해 제출한 개인정보를 악용한 사건이 생겼어요. 동생 명의로 대출을 받느니 어쩌니 했답니다. 뉴스로만 듣던 일을 당하니 다들 정신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아시는 변호사분이 계셔서 다리를 놓아주셨고 덕분에 동생 일이 훨씬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야 할 건 저인데 시어머니가 그제야 본심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너 볼낯이 없어서 연락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네가 먼저 연락해줘서 너무 고맙다. 네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상구가 잘못한 게 뻔할 텐데 부모 맘이 뭔지 그걸 알면서도 너한테 억지를 부렸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간의 서운함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스스로의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걸 보니 새삼 시어머니가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전까지도 시어머니와 제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지만 그 일 이후 전 누구보다 시어머니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친엄마한테도 털어놓지 못할 일도 시어머니한테는 털어놓을 수 있었을 정도였어요. 시어머니와는 그렇게 교감을 쌓았지만 남편과는 갈수록 사이가 나빠졌어요. 남편은 한번 이혼을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으면 알아서 자기 행동을 되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마땅했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답니다. 남편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자기 엄마가 자기 편을 드는 걸 보고 난 이후 그래도 된다 싶어졌나 보더라고요. 그러니 더더욱 집 밖으로 나돌았죠. 당신 다음 주에 소연이 초등학교 입학식인 거 알지? 아무리 바빠도 그날은 꼭 와야 돼. 소연이가 기대하고 있으니까. 아이, 그랬지. 알았어. 아무리 바빠도 우리 딸 입학식은 가야지. 걱정 마, 내 꼭 갈 테니까. 말짱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한 말조차 잊고 있었어요. 당신 안 오고 뭐해? 어젯밤에도 말했잖아. 아유, 가려고 했어. 근데 고객님이 지금 아니면 계약을 못 한다는데 난들 어째? 미안한데 소연이 입학식은 당신이 혼자 가야겠네. 진짜 왜 그래? 당신 진짜 아빠라는 자각은 있어? 겨우 입학식 하나 못 갔다고 왜 그렇게 말을 해? 내가 아빠라는 자각이 없으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겠어? 다 당신이랑 우리 애들 먹여 살리겠다고 이렇게 일하는 거잖아. 아이, 끊어, 나 바빠. 남편은 점점 더 가족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남편이 협조를 하지 않으니 방법이 없더군요.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은 우리 가족을 돌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답니다. 생활비조차 주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핑계는 똑같았어요. 왜 생활비를 안 줘? 지난달에 안 들어온 거야 그렇다 쳐도 이달에도 안 주면 생활이 안 되잖아. 내가 주기 싫어서 안 줘? 돈이 없는 걸 어떡해? 돈이 왜 없어? 당신 일하잖아. 월급 나오는 건 어쩌고 돈이 없다고 그래? 월급이야 나오지. 근데 그거 다 보험료로 들어간다고. 말했잖아. 실적이 없으면 여기서 일도 못할 거고, 그럼 무슨 수로 먹고 살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할 밖에. 그러자니 돈이 들어가는 거고, 당분간 참아줘. 일단은 이렇게 계약 유지하다 실계약 늘면 그때 생활비 줄 수 있을 거야. 남편 말대로 남편이 정말 자기 돈을 들여서 없는 계약 실적을 만들고 있는 건지도 몰랐어요. 보험 영업자들이 종종 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결국은 자기 돈으로 실적을 만드는 방식이었죠. 다 좋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생활비를 안 주면 저랑 두 아이는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바로 그때 나선 게 시어머니셨어요. 이야기 들었다. 상구가 요새 일이 잘 안 되나 보더라. 이거 받아라. 이게 뭔데요? 돈이잖아요. 괜찮아요. 저 돈 있어요. 저 옛날에 독립할 때 어머니가 주신 돈 그대로 있어요. 주식에 넣어둔 건데 팔면 돼요. 그건 네 돈이고 이건 상구가 안 주니 내가 대신 주는 거고. 생활비는 이 돈으로 써라. 네 돈을 왜 쓰니? 네 돈 내 돈이 어딨어요. 어차피 우리 가족 위해서 쓰는 돈인데. 제가 아무리 그래봐야 시어머니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주신 그 돈으로 우리 세 식구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너무 감사한 분이셨어요. 그런 분에게 치매가 온다는 게 말이 안 됐죠. 어머니 어떡해요. 괜찮다. 치매가 뭐 별거냐. 나이 들면 누구나 기억력도 흐려지고 총기도 사라지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의사도 그랬잖아. 아주 경미한 정도라서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 거라고. 의사 말대로 약 잘 먹고 노력하면 치매가 악화되는 건 충분히 늦출 수 있을 거다.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누구보다 총명하던 시어머니에게 닥친 치매는 순식간에 집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답니다.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아 주시던 시어머니가 그렇게 되자 가장 신난 건 남편이었어요.
처음 남편이 바람을 폈을 때 제 앞에선 남편을 용서해 주라고 하셨지만 따로 남편을 불러서 엄청나게 혼내신 분이 시어머니셨죠. 그래서 남편도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되자 그 이후론 세상 무서운 게 없어진 눈치였어요. 제가 자신의 바람을 알게 되는 건 하나도 무섭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당신 요새 뭐 하고 다녀? 생활비 줄 돈도 없다는 사람이 저 비싼 차를 살 돈은 있었나 보네? 차야 영업용이지. 보험설계사가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걸 계약자들이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당연히 나한테 계약하자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산 거야. 뭐 어차피 60개월 할부인걸. 진짜 계약자 위에서 산 거라고? 아니겠지. 당신 좋다던 그 여자 위에서 산 건 아니고? 이 여자가 왜 또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해? 당신 병원 좀 가봐. 의부증, 그거 심각한 병이라고. 의부증? 당신 진짜 지난번에 종미가 그러더라. 당신이 어떤 여자랑 팔짱 끼고 가는 거 봤다고. 그 여자는 누군데? 친구 종미가 남편을 봤대요. 남편이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가는 걸 보고는 놀라서 제게 연락을 해왔고요. 종미 말로는 두 사람이 여간 심각해 보이지 않았답니다. 저한테 망설이다 털어놓은 이야기는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인다는 거였어요. 친구도 똑같네. 야, 의부증은 친구끼리도 전염되는 거냐? 그럼 내가 블랙박스 열어봐도 돼? 거기 보면 당신이 바람을 폈는지 내가 의부증인지 알 수 있을 거니까. 진짜 심각하네. 아, 열어보긴 뭘 열어봐. 그럴 시간 있으면 당신이 좋아하는 시어머니한테 나가봐. 시어머니가 치매라는데 효부 노릇해야지. 당신 진짜 그래도 돼? 당신 엄마야. 엄마가 치매라는데 고작 그런 소리나 하고 있고. 내가 의사도 아닌데 뭘 어떻게 하겠어.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그 좋아하는 시어머니 치매라는데 남편 바람이나 걱정하고 있는 건 정상이고 둘 중 하나만 해. 시어머니를 잘 모시든 아니면 남편 의심을 하든. 블랙박스만 열어보면 간단히 알 일이었는데 남편은 한사코 거부하더군요. 제가 그런 생각까지는 할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 블랙박스 기록을 지울 생각도 안 한 거였을 겁니다. 다른 데 같았으면 시어머니를 찾아가 하소연이라도 했을 거예요. 시어머니와 제대로 화해를 한 뒤부터는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상태가 경미하다고는 해도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그런 걸로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안 그래도 걱정할 일이 천지인 양반에게 그런 문제까지 고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네, 이혼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걸로 이혼을 한다고 하면 시어머니의 심려가 얼마나 클지 모르진 않았으니 이혼할 생각 따위는 꿈에도 없었답니다. 돌이켜보면 전 그때부터 남편은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남편이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게 된 게 시어머니의 가게 일을 돕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벽지 도매를 하셨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이셨어요. 벽지 도매도 하고 도배 일도 하시면서 부지런히 돈을 모아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그러셨죠. 치매 이후로는 가게에 거의 나가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당신 가게이니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었답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분이 오래 일하신 분이라 큰 걱정은 없었지만 그래도 결국엔 정리를 하든 물려받든 해야 할 일이었어요. 남편이 집에서 마음이 뜨기 전까진 그 일은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그리 변하자 저라도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가게에 나가서 일을 배웠던 거죠. 시어머니는 그걸 반기셨고요. 일이 힘들긴 해도 내가 그 가게 하면서 자식 키우고 돈 모으고 했으니 너도 그래 봐라. 다른 건 몰라도 그 가게는 너한테 물려줄 테니 말이다. 정말이요? 그럼 저 사장님 되는 거예요? 사장 되는 건 아직 한참 남았지. 여기 사장이 시퍼렇게 눈을 두고 있는데. 어머니는 회장님 하시고 제가 사장하면 되잖아요. 어머니 말대로 어머니 돌아가시려면 40년은 더 남았는데 그때까지 종업원 할 수는 없잖아요. 예끼, 내가 40년을 어찌 살아? 왜 못 사세요? 이렇게 정정하신데.
말은 그랬지만 그 기간이 그리 오래일 거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특히나 시어머니가 졸도를 하신 일이 생기고는 더욱 그랬답니다. 너 이놈, 한 번 그랬으면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뭐가 어쩌고 어째? 바람을 피웠다는 게 정말이냐? 가게 배달 오는 김씨 아저씨가 너 이상한 데서 봤다더라. 저희 가게에 물건을 대주시는 분이 숙박업소에 도배 일을 나갔다가 남편을 봤던 모양이었어요. 워낙 오래 일하셨던 분이라 남편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저도 쉬쉬하던 일이었는데 세상엔 비밀이 없는 거더라고요. 이상한데 뭐요? 그 양반은 왜 잎사게 그딴 소리 하나 몰라? 뭐라고? 입이 싸다니? 너보다 한참 어른인 양반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이제 정신 좀 차려. 소연애미가 사람이 좋으니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거지. 다른 여자 같았으면 수백 번도 더 이혼하자고 그랬을 거다. 그러게요. 그 여자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혼하자 그러면 해줘야죠. 근데 그런 소리를 안 하네. 설마 엄마 유산 받고 싶어서 그러나? 참, 주제도 모르고 분수도 모른다니까. 너 점점 당장 그년이랑 헤어져. 안 그러면 내가 가만 안 있는다. 엄마가 가만 안 있으면요. 몸도 안 좋은 양반이 왜 그래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엄마는 그냥 모른 채 해요. 이게 그래도 뭘 잘했다고? 당장 헤어지라니까. 당장. 흑. 엄마 왜 그래요? 여기 119 좀 불러줘요. 남편을 혼내시던 시어머니가 결국 혼절을 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안 그래도 쇠약해져 있던 양반이 자기 말을 들을 생각도 않는 아들 때문에 기절을 하시기까지 했어요. 왜 그렇게 흥분을 하셨어요? 그러면 건강에 해로운 거 아시잖아요.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어. 처음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바보같이 자식 편을 든 게 오늘 이 사달을 낳았지 싶구나. 다 내가 어리석은 탓이야. 이 바보 같은 것아, 넌 그런 걸 알고도 왜 가만히 있어? 이혼을 한다고 난리를 쳤어야지. 하다못해 그년 찾아서 머리카락을 쥐어 뜯기라도 하지.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어머니 말씀대로 이혼이라도 할까요? 그러고 나면요. 어머니는 저 그이랑 이혼하고 남남이 돼도 저 보실 거예요? 보지. 네가 이혼을 한다고 해도 내 가족인데. 내 며느리는 하나뿐인데. 너 설마 나 때문에 이혼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 그런 거면 당장이라도 이혼해. 내가 뭐라고. 볼 때마다 잔소리나 하고 괴팍한 시어미 행세만 하는 내가 뭐 그리 예쁘다고. 아이고, 우리 할맛이 이제 철이 드시나 보다. 어머니가 잔소리 많은 거 알기는 하셨어요? 괴팍한 시어미인 거 이제 알았냐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도 어머니랑 있다 보니 어머니랑 똑같아졌거든요. 잔소리 많이 하고 괴팍해지고. 책임지세요.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미안하다. 못난 시애미 만나서. 그래도 우실 것까지는 없잖아요. 뚝! 그 기가 센 양반이 결국 눈물을 다 보이시더라고요. 이유야 여럿이죠. 어느새 나이가 들어 자식 하나 휘어잡지 못하는 자기 신세가 서럽기도 했을 거고 치밀한 놈에게 하루하루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못마땅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자기 때문에 고통을 참고 사는 저를 보는 게 미안했던 거였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레퍼토리는 딱 하나였어요. 저보고 남편과 갈라 서라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당연히 안 될 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혼을 해도 저를 옆에다 두고 살겠다셨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아무리 마음이 간절해도 고부관계가 정리되고 나면 지금처럼 자주 볼 수 없을 거란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고요. 그러니 더더욱 이혼 따위는 할 수가 없었답니다. 당장 제가 사라지면 시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었으니 더더욱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시어머니의 최근에도 나 몰라라 불륜녀랑 깨가 쏟아지는 덕에 자기 엄마가 어떻게 돼도 상관 안 하겠다는 시기였으니까요. 그렇다고 연세 지긋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돌볼 수도 없었죠. 결국 남은 건 저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긴 이혼하라고 말한 건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그 대열에 동참했으니까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
정도 없는데 굳이 이리 살아야 할 이유가 뭐야? 내 위자료 톡톡히 챙겨줄게. 지금 우리 사는 집 네 명의로 돌려줄 테니 우리 그만하자. 요새 아파트값 많이 오른 거 알지? 앞으로 더 오른대. 당신 주변의 친구들 중에 이혼한 여자 봐봐. 위자료 받아봐야 고작 몇 천이다였을걸? 당신은 몇 천도 아닌 몇 억을 받는 거라고. 그러니 이혼하자. 나 좀 궁금하네. 어차피 당신 집에도 안 들어오잖아. 이혼 안 하고도 맘대로 살면서 왜 굳이 이혼을 하겠다는 건데? 왜? 그 여자가 이혼하고 자기랑 결혼하재? 그래서 이러는 거야? 꼭 이유가 있어야 하냐? 좋아서 결혼한 거잖아. 근데 안 좋아진 거고. 그러면 이혼하는 거 맞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우리. 아무래도 그 여자가 바람을 불어넣은 것 같더라고요. 매번 불륜녀라 불리우는 게 싫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시댁의 유산이 그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장사를 해서 번 돈도 돈이지만 그보다는 그 과정에서 사들인 땅이나 건물이 탐이 났겠죠. 그걸 받으려면 남편의 호적에 아내로 올라가야 자격이 생기는 거였고요. 그래서 제게 이혼을 하라 그런 거였을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더더욱 그 여자 뜻대로 해줄 수가 없었어요. 누구 좋으라고 그걸 해준단 말입니까? 제가 시어머니 유산을 탐내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건 제 돈도 아니었고 아니할 말로 시어른들이 덜컥 돌아가신다고 해도 모든 권리는 아들인 남편에게 있는 거였잖아요. 남편이 자기 거라며 움켜쥘 게 뻔한데 아무런 애정도 없는 제가 단지 호적상의 아내란 이유로 그 권리를 가질 수도 없었죠. 그러니 제가 유산이 탐나 이혼을 안 해준 건 아니었어요. 근데 남편과 그 여자는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먼 눈엔 뭐만 보인다고 자기들이 유산 욕심을 내니 저도 의뢰 그럴 줄 알았던 거였죠. 그래서 더 압박이 커졌답니다. 당신 그렇게 안 받는데 진짜 욕심이 많네. 아파트 한 채로는 성이 안 차? 아무리 그래봤자 엄마 재산 당신 거 안 돼. 알잖아. 알지. 그런 생각 꿈에도 안 해. 아니, 그런데 왜 이혼을 안 하겠다는 건데? 재산 탐나는 것도 아니면 설마 내가 탐이 나기라도 하는 거야? 그래? 진짜 기가 찬다. 차라리 재산을 탐냈으면 탐냈지. 당신을 탐낼까? 좀 서운한데? 못했다. 재산도 아니고 나도 아닌데 근데도 이혼은 싫다. 나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우리 솔직하게 말해보자. 내가 어떻게 하면 이혼해 줄래? 당신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면 말이야. 사람 눈이 뒤집히면 그리 되는 거였을까요?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아보겠다면서 악을 쓰더군요. 그런데도 제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오늘은 끝을 보자. 여기 도장 찍어. 이혼 서류를 들고 온 남편이 저보고 도장을 찍으라며 난리를 부렸습니다. 참 바보 같대요. 그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고 이혼이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랑 법원을 가서 판사 앞에서 이혼한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였음에도 남편은 그런 상식적인 생각조차 못하고 악을 썼답니다. 그걸 보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웃어? 왜? 그 알량한 이혼 때문에 내가 절절매니까 통쾌해? 그래? 통쾌하긴 그냥 기가 차서 그래. 내가 이 정도로 안 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그러겠다는 당신을 보니 내가 헛살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웃음이 났어. 그만 웃어. 분명히 말했다. 그만 쳐웃으라고. 그게 어디 제 맘대로 되겠어요.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슬퍼서 웃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미쳐 날뛰더군요. 그만하라고. 이러면 웃음이 안 날까? 제 웃음을 멈추게 한 건 남편의 주먹질이었습니다. 눈앞에 번쩍하는 불빛이 번졌고 결국 전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맞으면서도 웃음이 났어요. 제 말대로 제가 왜 이러고 사나 싶어서요. 몇 번 더 주먹을 휘두른 남편은 제가 그래도 웃자 소름 끼친다며 물러갔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화장실로 가서 보니 진짜 꼴이 가관도 아니더군요. 헝클어진 머리하며 코피의 눈두덩이는 이미 퍼렇게 물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맞은 건 괜찮았는데 그 모습을 저희 아이들이 보는 건 싫었어요.
아무리 어린 애들이라고 해도 엄마가 그리 변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지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 보여줄 수도 없었던 제가 택한 것은 친정으로의 탈출이었어요.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친정 엄마밖에 없었으니 친정 엄마에게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난리가 난 건 당연했죠. 이게 무슨 일이야? 설마 임서방이 그런 거야? 엄마, 그냥 묻지 말고 애들 좀 봐줘. 이유는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 나중은 무슨 나중이야. 임서방이 그런 거 맞네. 내 이 인간을 당장. 엄마 좀. 일단 애들부터 봐줘. 진짜 내가 이유 다 설명한다니까. 그렇게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엄마가 화가 났다고 해도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한테 항의할 줄은 몰랐습니다. 웬만한 일이면 안 그랬을 테지만 자기 자식이 사위한테 맞아서 시퍼렇게 멍이 든 채 집으로 왔으니 어쩔 수가 없었나 보더라고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죠. 결국 시어머니가 친정에 오시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바로 나한테 왔어야지. 사부인이 너 보고 얼마나 놀랐겠니? 내가 사부인을 무슨 낯으로 본다니? 이놈은 그래도 지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는 아는 모양이다. 전화도 꺼져 있고 받을 생각도 안 하네. 더는 안 되겠다. 아가, 내 말 잘 들어라.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고 나서는 이 일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당신 정신이 조금이라도 온전할 때 모든 일을 바로잡으려 하신 거였답니다. 너무 엄청난 일이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망가지는 건 자기 자식이 될 거란 생각에서였죠. 그래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입장 바꿔 제가 시어머니였다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잘 들어라. 오늘부로 두 사람은 이혼해라. 이렇게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 엿먹으라는 것도 정도가 있지. 그냥 자기가 갖긴 싫고 난 주기도 싫다. 그거잖아요. 당신 들었어? 넌 입 다물어. 분명히 말해두지만 네가 예뻐서 그러는 거 아니니까. 내가 널 잘못 키운 장본인이니 나라도 나서서 수연애미한테 사과하고 일을 바로 잡겠다는 것뿐이야. 물론 네가 잘못한 건 어떻게든 책임져야 할 거고. 에이, 저도 알죠. 저 사람이 자꾸 억지 부리니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간 거고. 에이, 저도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살던 집도 넘겨준다 그런 거고. 내가 김 변호사한테 들었는데 친권 양육권 문제도 정리해야 한다더라. 양육권은 당연히 애미가 가져가는 게 맞고 친권은 어쩔래? 설마 네 자식 친권도 포기할 건 아니지? 친권이 포기한다고 포기해지는 거예요? 애들은 내 자식인데. 그래도 포기한다면 포기할 수 있단다. 애미는 네가 친권도 포기했으면 하더라. 맞지? 네. 저런 사람이 아빠인 게 뭐가 좋다고요. 친권도 포기하면 나 이혼 받아줄게. 그렇게 남편은 친권 포기각서에도 흔쾌히 서명을 했습니다. 여자가 무엇이길래 자식까지 포기할까 싶었습니다. 물론 그 각서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굳이 그 각서를 받아둔 건 시어머니의 뜻이었어요. 결국 그걸로 남편이 땅을 치게 될 일이 생길 줄도 모르고 넙죽 잘도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지 않으려던 건 오롯이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가족을 넘어 기대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둥 같은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둥 같은 분이 제게 이혼을 해야 한다고 말하니 더는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어서 제가 시어머니 말을 따랐답니다. 그렇게 거머리 같던 제가 순순하게 포기를 선언하고 떨어져 나가주니 남편은 신이 났을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혼을 하긴 했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이혼 조건으로 시어머니를 그대로 모시겠다고 했고 시어머니 역시 당연하다는 듯 그를 받아주신 때문이었죠. 달라진 건 오직 하나, 남편이 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랬으면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될 일이었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제가 이혼을 계획하면서 벌인 짓을 알았던 탓이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엄연히 자식인 제가 있는데 어떻게 건물을 저 여자한테 줄 수가 있어요? 이거 무효인 거 아시죠? 엄마가 취소 안 하면 저 소송이라도 걸 거예요. 설마 그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니죠? 누가 누구한테 뭘 줬다고? 의정부 건물이요. 그거 저 사람한테 준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라고요? 저 틀림없이 들었어요. 김 변호사님한테 유산 문제 상의했다가 들었어요. 엄마 건물 이제 엄마 거 아니라고 증여했다고. 이미 증여세도 다 냈다던데요. 그래, 증여했다. 근데 건축대장은 안 떼봤니? 의정부 건물 소연이랑 홍준이 앞으로 했다. 네 말대로 어차피 엄마 치매라서 조만간 앞가림도 못할 거고 그때 가서 증여하니 많이 하면 복잡할 것 같아서 미리 했어. 내 건물 내 맘대로 한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 어차피 네 부모한테 관심도 없는 놈 아니야. 내가 그 여자랑 헤어지라고 말해도 듣지도 않는데 왜 나는 네 말을 들어줘야 하는데? 우리 엄마 많이 서운했나 보네. 엄마, 그 사람 만나보자니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엄마 생각하는지 알면 서운한 거 싹 가실 거예요. 안 그래도 그 사람이 엄마 치매에 좋다고 벌써부터 이런저런 거 찾고 있어요. 그럴 생각 없다. 내 며느리는 하나뿐이니까. 진짜 고집하고는. 어차피 이제 엄마 며느리는 법적으로 그 사람이니까 천천히 시간 가지고 정들면 되죠. 암튼 의정부 건물은 애들한테 줬다는 거죠? 미리 말해두는데 그 건물 눈독 들이지 마라. 너는 네 말대로 너랑 그 여자랑 잘 살면 될 거고. 네, 그래도 어차피 우리 애들 건물이니 아빠인 내가 무시할 수도 없고. 아빠? 너 지난번에 친권 포기한 거 잊었니? 아이고, 엄마는 친권이 포기한다고 포기가 된대요? 그냥 엄마가 그러라니까 그러는 척한 거지. 친권 포기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암튼 그 건물은 분명히 애들 거다.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남편은 단순하게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친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죠. 친권을 포기하면 미성년자인 자식들의 재산을 관리할 자격을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 남편은 그걸 몰랐던 거였어요. 그 말은 곧 유일한 친권을 가진 제가 아이들의 재산을 관리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 남편이 그렇게 흥분한 것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아이들의 재산은 곧 제 재산이라는 말이었답니다. 시어머니가 고민한 게 그거였어요. 저한테 넘긴다면 남편이 법적 절차를 밟을 테고 그러면 자식인 남편의 권리를 상당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변호사의 조언이었어요. 그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제가 아닌 저희 아이들에게 증여하기로 했답니다.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주체는 당연히 부모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되면 저뿐 아니라 남편도 그 재산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될 테니 그걸 막아야 했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조건으로 친권 포기 각서를 쓰게 한 거였어요. 이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고민에서 나온 작품이었답니다. 처음 시어머니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아직 초기라고는 해도 치매를 앓고 계시는 게 분명한 분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죠. 물론 법적인 아이디어는 김 변호사님에게서 나온 것일 테지만 모든 건 시어머니가 원했기 때문에 그리 된 거였답니다. 그래서 더 감사했어요. 이젠 며느리도 아니게 된 저를 그토록 생각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지만 제가 시어머니를 더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니할 말로 저희 아이들이 다 자라기 전에 재산관리자인 제가 건물을 팔거나 처분해서 그 돈을 다 제 앞으로 돌려놓는다고 해도 막을 사람이 없었죠. 어머니는 제가 건물 팔아서 제 입으로 다 넣으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런들 내가 어쩌겠니. 나야 10분 전 일도 다 까먹는 치매 환자인데. 아마 지금 우리가 나눈 대화도 잠시 후면 다 잊을 거고. 그러니 네가 뭘 하든 난 아무것도 모른다. 알지? 전 여전히 어머니가 치매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 총명하신 분이 치매일 리가 없었어요. 근데 분명히 병원을 다녀오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그리 말씀하셨으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마 두 분이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하실 이유는 없으시지 않겠어요? 근데 남편은 그리 생각을 안 하는 눈치더군요. 제가 애들 아빠인데 왜 애들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했잖아. 네가 친권 포기각서에 서명한 순간 그 권리가 날아갔다고. 아,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 지금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 몰라요? 거짓말이라니. 내가? 너도 알다시피 치매 환자다. 치매 환자가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난 그냥 김 변호사 얘기 듣고 한 것뿐이야. 내가 언제 너한테 친권 포기하라고 강요한 적 있니? 네가 그러겠다고 했잖아. 기억 안 나니? 그거야 집사람이 그래야 이혼을 해준다고 했으니 한 거죠. 설마 이거 집사람 작품이에요? 자기는 유산 따위 1도 관심 없다더니 엄마 지금 그 사람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치매라고 엄마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장 건물 돌려받고 그 사람 멀리해요. 안 그러면 엄마 가진 거 없이 거리로 내몰릴 수도 있어요. 설마 그러기야 하려고. 내가 그 애를 몰라? 아니 모르는 거죠. 당장 의정부 건물 그 사람 손으로 넘어갔잖아요. 이러다가 오늘이라고 그 사람이 관리인이네 하면서 건물 팔아버리면 그때 어쩌실 거예요? 당장 김 변호사님 전화하세요. 아니 제가 할게요. 당장 그 사람 막아야죠. 됐다. 사기를 당하든 돈을 뜯기든 내가 당할 일이야. 너는 네가 좋아한다는 그 여자랑 잘 살기나 해. 엄마! 남편이 아무리 애가 달아도 방법이 없었어요. 모든 과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던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덕분에 그 여자랑 심한 불화를 겪어야 했죠. 저야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가정 있는 남자를 꼬여낸 여자가 단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남편에게 매달렸진 않았을 겁니다. 결국은 남편의 부모님, 즉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다는 재산에 대한 욕심이 크게 작용한 게 뻔했는데 그걸 한 푼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초연할 수는 없었겠죠. 들리는 소문으로는 남편이 그 여자랑 싸우고 헤어지네 만회하고 있다는데 아직 이혼했다는 소리는 안 들리는 걸 보면 어쩌면 두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싶네요.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저야 저희 아이들과 시부모님 그리고 친정 부모님들만 신경 쓰고 살 거니까요. 남일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만큼 오지랖이 넓은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래서 지금의 전 더없이 행복한 상태랍니다. 단 하나 걱정이라면 시어머니의 치매인데 다행스럽게도 시어머니에게선 특별한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더더욱 제 의심이 커지는 중이랍니다. 정말 치매인 분이 맞나 싶게 수시로 잔소리를 시전 중이시거든요.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생신 음식을 차리면서 보통 때랑 다른 재료를 쓴 게 있어요. 만들다 보니 재료가 없어서 다른 걸 넣었거든요. 시어머니 레시피를 위반한 거죠. 그걸 단박에 알아내시더라고요. 정말 치매시라면 그런 건 몰라야 정상 아닌가요? 의심은 가지만 굳이 캐물어 볼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처럼만 우리 곁에서 계셔주시면 그걸로 만족하니까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치매로 기억력을 조금씩 잃어간들 무슨 상관이겠어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부분을 지키고 살기만 한다면 치매가 뭐 별거겠어요. 멀쩡한 정신에도 그리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차고 넘쳐나는 세상인걸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